네, 오늘 선고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출연한 변호사께서는 징역 7, 8년 정도를 예측했는데 빗나갔습니다. 지금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도 높아요. 이 정도 예상하셨나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법조계에서는요, 약 징역 10년 정도가 선고돼서 이 구형량에는 미달하는 정도가 선고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이 많은 법조인들의 예상을 뛰어넘게 8년이나 이 구형량에 더해서 23년형이라는 특히 한덕수 총리가 현재 70대 후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의미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혐의 대부분이 유죄란 판단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요, 총 6가지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내란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최초의 특검에서 기소가 됐고요. 이후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 기소돼서 선택적 병합이 됐습니다. 또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 해제 그 이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4.5 이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폐기를 지시한 부분 관련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영 서류 손상 등의 혐의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중에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4.5 이 비상계엄 선포 표지를 자신의 서랍에만 보관해 놨기 때문에 효용 방법에 따라 행사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서도 백대현 부장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범 관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했고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와 동일한 논리로 결국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으로 있을 내란 가담자들도 역시나 이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는 달라도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각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일치되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주목됐던 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가를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내란죄가 해당이 되려면 이 국헌에 문란할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폭동이라는 이 요소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이 출입을 통제시키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이 포고령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되는 의회제도라든지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네. 또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이 출입을 통제하고 점거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내란 가담자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쌓아올린 판례의 양형 기준을 따를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내란 같은 경우에는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중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이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가 이러한 행위 태양을 더욱더 양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험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된 인물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선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전 총리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 관련해서는 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총리도 그렇고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 자체가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고 실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은 이 12.3 이 내란의 가담자들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양형 요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서 국회를 지켜냈던 국민들의 그런 용기 때문이고 또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이 공무원들 때문에 이 비상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 가담자들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 피고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 운영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희망 아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시했습니다. 유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네,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은 CCTV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물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CCTV상 오늘 유죄 판단의 근거로 한덕선 총리 등이 이제 의사 정족수를 세는 손가락으로 세는 부분이 또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가 됐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선 총리가 약 16분간 이 해당 문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협의하는 모습이 또 굉장히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만약에 이 CCTV가 없었다고 하면 이 한덕선 총리의 혐의가 입증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한덕선 총리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양자의 진술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도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CCTV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의 측근의 진술상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들고 있는 야당의 폭거, 이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이 한 전 총리가 평소에 토로했던 점과 동일하다라는 이 참고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한 배경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네, 사실상 보통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것은 네. 한 전 총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이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거나 단 1년만 선고돼도 통상적으로는 도망할 우려 등이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되는데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라는 취지로 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 또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가 다음 달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 있었던 선고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 과연 사법부가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보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는데 네.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명백하게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대로 지경 부장판사도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당한 이 중형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유리한 참작 사유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을 현재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의 상당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그 특검이 그 공소장 변경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특검에서는 최초에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먼저 특검 측에 요청했던 것이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선택적 기소 형태로 병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특검에서 최초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 이유가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필요적 공범이고 집합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이 부안해동 등으로 이 행위
혐의 태양이 나뉘는 것이지 형법 총칙상의 이 방조범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됐고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